안녕하십니까.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석준입니다. 2021 봄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한 연구윤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연구윤리 일반, 저자되기 관련 이슈,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지의 경계, 올바른 논문 투고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윤리 일반에 관한 내용은 지난 2020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유튜브 채널에 약 8분가량의 동영상이 있으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간단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리고 기타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 중 특히 부당한 저자 표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많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이 논문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신 저자와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 중 공동 교신 저자 논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간 미국, 일본, 한국 3개국 모두 공동 교신 저자 논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2018년에서 2019년 기간에 한국의 공동 교신 저자 논문 비율은 전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단순히 국내 학자들의 공동 융합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나온 배경을 분석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공동 교신 저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교신 저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부적절한 공동 교신 저자 등재의 이유를 동료 간 상호 교차 방식으로 교신 저자로 등재해주기나 전 지도교수 및 상관 등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에 따른 비자발적인 예우,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례, 대형 연구센터 또는 연구사업단의 연구 책임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부적절한 공동 교신 저자 등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못된 실적평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학문이 융합된 논문이 아니라면 공동 교신 저자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평가나 채용 과정 등에서 공동 저자보다 공동 교신 저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공동 교신 저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교신 저자 수를 고려한 평가라고 답한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규제나 평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고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실 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연구자들은 연구업적 산출을 통해 과학 공동체 내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거나 영년직을 받게 됩니다. 연구업적의 유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료 학자들의 심사를 거친 학술대회나 학술지를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학술저널은 인쇄물 기반의 유료 저널이었고 출판사가 논문의 저자에게 별도의 출판 비용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어 리뷰의 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널을 발간하는 학술 단체의 부실 여부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 후반부터 학술 저널의 출판 모델이 변화되고 출판사가 논문 저자에게 출판비를 받고 해당 논문은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모델을 악용해서 제대로 된 피어 리뷰 없이 고액의 논문 게재료만 받아 챙기는 부실 또는 약탈 학술 단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학계에서 공론화된 계기는 제프리 비올의 학술지 목록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제프리 비올은 약탈적 출판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비올스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여러 유수 저널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부실 학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프리 비올이 약탈적 출판에 대해 가장 권위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가 약탈적 학술지의 개념과 예방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학계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데에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는 독일의 공영방송국인 NDR 비롯해서 18개 국가 23개 언론사와 국제 공조 취재로 부실 학술 단체인 왓센 문제를 심층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계에서는 왓셋, 오믹스 등으로 대표되는 부실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 참석과 부실 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학술 생태계, 즉 학술 출판 시장이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하게 상업화되었고 실적위주의 평가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체코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비올스 리스트 저널을 기초로 스코프스 등재 저널에 대한 부실 위험 저널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스코프스에 등재된 저널 중 405개가 부실 위험 저널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한국 학자들이 부실 위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비중은 5% 정도로 세계에서 25위, OECD 국가로 한정해 보면 1위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계에서도 이 부실 학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체코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를 추적 연구해서 한국 학자들의 부실 위험 저널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프스에서도 부실 위험 학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서 404개 저널 중 287개 저널이 등재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 논문에서 그 부실 학술지로 분류되었던 404종 저널 논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 3.6%에서 2016년 5.7%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0.8%까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스코프스 등재가 유지되고 있는 저널 논문의 점유율은 2013년 0.7%, 2017년 1.2%, 2019년 0.8% 등으로 지난 7년간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학자들의 부실 추정 저널 이용 추세는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나 사회적 평판 등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연구자들이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지를 경계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학회 또는 부실 학술지에 대한 문제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행하게도 정부 기관이 부실 학술단체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기관에서 특정 학술단체를
정상단체와 부실단체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정 학술단체가 부실한지 여부는 관련된 학계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나 보고서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께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저널에 투고하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실학술지를 구별해 놓은 사례는 없지만 의심학술지를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는 여러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심되는 학술지가 있으면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학술지 발간 분야가 상업적으로 변모해가고 부실 학술지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 자신이 연구 윤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논문 투고를 할 때 그러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지침으로는 Think, Check, Submit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투고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그 저널이 신뢰할 만한지, 본인의 연구 내용이 그 저널에 적합한지, 또한 선택한 저널이 적합한 저널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선택한 학술지가 신뢰할 만한 학술지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인지, 해당 출판사를 쉽게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지, 동료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해 놓았는지,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한지, 논문 게재에 대한 비용 청구가 명확한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잘 알 수 있는지, 또한 잘 알려진 학술 출판 협력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체크리스트의 대부분 또는 모든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논문을 해당 학술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선택한 학술지가 동료들 사이에 본인의 평판을 높이고 인용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확신을 하고 본인의 연구 이력의 전문성을 더해주고 경력 성장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논문이 색인되거나 보존되어야 하고 쉽게 검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논문이 전문적 동료 심사와 편집 과정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모든 리스트들을 체크해보고 투고하는 것이 올바른 논문 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